집안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핫팩 2개를 꼭 쥔 할머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제가 목격한 건 폭격도 테러도 아닌 그저 평범한 겨울이었습니다. 실내 온도 16도, 입김이 나오는 거실에서 25년 차 나토 전략가인 저는 깨달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겨울을 버티지 못하는 집이라는 사실을요. 매년 3만여 명이 추위로 조용히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 속에서 왜 유독 한국만은 예외일까요? 전 세계 고령층을 구할 생존의 열쇠, 한국의 온돌에 숨겨진 안보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해밍웨이입니다. 그날 밤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실내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집 안에서요. 손에는 핫팩을 2개나 쥐고 계셨죠. 난방은 켜져 있었습니다. 히터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16도였습니다. 하지만 추웠어요. 제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25년간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국가안보를 연구했습니다. 중동의 전쟁터를 다녔고 폭격 직후의 현장도 봤고 재난 지역도 수없이 방문했죠. 그런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적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겨울이었어요. 평범한 겨울이 이 할머니를 매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녹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찻잔을 받아드는 순간 할머니 손이 얼음처럼 차가운 걸 느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난방을 더 틀 수 없냐고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5만 엔이 넘어서 이미 최대치라고요. 더 올리면 식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었죠. 건강도 좋지 않으셨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추운 날씨가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영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요. 어머니도 마지막 겨울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혼자 추위를 견디셨을까요? 제가 나토 업무로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그 겨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웃집 85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욕실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심장에 무리가 왔대요. 다행히 무사하셨지만 지금도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무섭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노인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패딩 속에서 움츠러든 어깨, 핫팩을 꼭 쥔 주름진 손, 쓸쓸한 미소.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요. 25년간 국가 안보를 연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 본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의 겨울철 실내 사고 통계를 요청했죠.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 저는 계속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2005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었습니다. 당시 78세셨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으면 고령층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요. 특히 영국의 겨울은 습하고 차서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20년 넘게요. 저는 나토 본부에서 일했고 동생은 호주에 살았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서랍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펼쳐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겨울에도 한 달에 30파운드였어요. 영국 평균이 80파운드인 걸 생각하면 3분의 1도 안 쓰신 겁니다. 저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양털 담요가 3장이나 있었어요. 낡고 해진 담요들이었죠. 어머니는 난방을 끄고 이 담요들로 추위를 견디셨던 겁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러셨을까요? 동생도 몰랐어요. 우리는 둘 다 매달 용돈을 드렸거든요.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니 2,000파운드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스스로 아끼신 거였어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참다가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도쿄 호텔방에 앉아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토 분석가가 혼자 방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겨울철 실내 사고 통계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고령층이 겨울철 실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루 평균 80명 이상이요. 저체온증, 욕실 낙상, 급성 심장 질환. 대부분 실내 온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해마다 사고율도 함께 올랐어요. 2008년 에너지 위기 때는 사고율이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만 그런 걸까? 저는 같은 자료를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해서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후 동아시아 4개국의 데이터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밤새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겨울철 실내 사고율이 높았고 에너지 가격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10% 오르면 사고율도 12에서 15% 증가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사고율은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이 인구 10만 명당 연간 85건이었다면 한국은 42건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사고율 증가폭이 완만했다는 겁니다. 같은 10% 가격 상승에 한국은 겨우 5%만 증가했어요.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한국통계청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다시 확인했죠. 답변이 왔습니다. 틀림없다고요. 한국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주거 구조에 대해 물었죠.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대부분 온도를 사용한다고요. 바닥 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인데 지금도 거의 모든 집에서 쓴다고 했어요. 온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서 바닥을 데운다고 했죠. 현대에는 보일러와 파이프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역사, 현대화 과정. 밤새 논문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히터나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따뜻하게 하죠. 하지만 공기는 빨리 식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 자체를 데워요. 바닥의 콘크리트와 마루가 열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끄고 나서도 몇 시간, 아니 반나절 동안 따뜻하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추결.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나 영국 방식은 30분 안에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온돌은 최소 6시간, 잘 설계된 경우 12시간까지 온기를 유지해요.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시간의 차이였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6배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2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추웠어요. 온도계를 보니 영하 8도였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실내도 춥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택시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발이 먼저 따뜻해지더니 몸 전체가 녹았어요. 저는 기사님께 물었죠. 이것도 온돌이냐고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시트 히터고 온돌은 집에서 쓰는 거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곧바로 신발을 벗고 바닥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과 다리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울컥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이런 집에서 사셨다면, 만약 일본 할머니가 이런 바닥에서 생활하신다면 폐렴에 걸리지 않으셨을 텐데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시내 여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조로 가능했죠. 30년 된 낡은 아파트부터 최신 아파트까지 다양했어요.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낡은 집이든 새 집이든 모두 바닥이 따뜻했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오래된 빌라는 단열이 부족해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온돌은 모든 집에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어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거나 얇은 실내복만 입고 생활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고 바닥에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바닥은 생활의 중심이구나. 어느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본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비슷한 연령대 혼자 사는 분.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티셔츠에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계셨어요. 패딩도 없고 핫팩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녹차를 따라주시는 할머니 손은 따뜻했습니다. 일본 할머니의 얼음 같은 손과는 달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으시냐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이 있어서 괜찮다고요. 보일러를 아침 저녁으로만 돌려도 하루 종일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자가 놀러 왔을 때 찍은 거래요.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겨울인데도 모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웃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나토 분석가가 처음 만난 한국 할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으셨죠.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집이란 원래 이래야 하는 거구나.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온돌,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이틀 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사는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크, 이게 뭔가? 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안보를 다루는 조직이라고요. 미사일과 탱크를 다루는 곳이라고요. 난방 시스템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국가 안보라고요. 매년 3만 명의 고령층이 겨울철 실내 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이게 안보가 아니면 뭐냐고 했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겨울은 매년 온다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상사는 마지못해 승인했죠.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설득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중단된다고요. 회의 날이 왔습니다. 20명의 분석가들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를 보여줬죠. 85건 대 42건, 15% 대 5%.
30분 대 12시간.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요. 또 다른 동료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을 온돌로 바꾸려면 수조 유로가 든다고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추운 실내 환경이 원인이었다고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을 춥게 했다고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렇게 참다가 건강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실내에서 패딩을 입고 계셨던 그분도 누군가의 어머니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한 여성 동료는 눈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단한다. 회의가 끝나고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말했어요. 마크,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 나도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토야. 규정과 한계가 있어.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개인 시간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나또 본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밤마다 연구를 이어갔어요. 온돌에 관한 논문, 건축 자료, 기후 데이터.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당신 몸이 무너지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할머니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러던 12월 어느 날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건축학 교수였어요. 제 연구에 대해 들었다며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일반 가정에서 일주일간 머물기로 했죠. 첫날 아침 집주인이 보일러를 켰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작동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3시간 후에도 바닥은 따뜻했어요. 6시간이 지나도 따뜻했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조금 식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열기가 유지된 겁니다. 이게 온돌이구나. 아침 1시간으로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하는 시스템. 일본의 30분 난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교수님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 주택이었어요. 85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죠. 이분은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950년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7살이었대요. 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할아버지 가족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었거든요. 그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전기도 끊기고 석탄도 구하기 어려웠대요. 하지만 할아버지 가족에게는 온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매일 목숨을 걸고 나무를 구해왔어요. 그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그 겨울을 못 넘겼을 거라고요. 온돌이 있어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버텼다고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 7살 아이가 지금 제 앞에 85세로 앉아 계신 겁니다. 온돌 덕분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라고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 바닥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등을 감싸주었어요. 브뤼셀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나토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6개월 전 일본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 저는 당시 받았던 명함을 찾아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2개월 전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따뜻한 방에서 추운 화장실로 가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고관절이 골절됐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6개월 전 그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넘어질까봐 무섭다고요. 그리고 정말 넘어지신 겁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시냐고요?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다고요. 혼자 살기가 두렵다고 하신대요.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난방비 걱정 말라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전부 저축하고 계셨대요. 손주들 교육비에 보태라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요. 제가 더 강하게 경고했어야 했다고요. 딸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 구조 자체가 문제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은 한여름이었어요. 사람들이 반팔 입고 걷고 있었죠. 하지만 6개월 후면 다시 겨울이 옵니다. 그때 또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이 추운 집에서 떨고 계실까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나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한 논문이었죠.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거 안전과 공공보건, 온돌이 보여주는 가능성.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일본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한국 할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85세 할아버지의 한국 전쟁 생존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번엔 나토가 아니라 후에 제출할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요.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주거 안전포럼에 논문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어요. 논문이 통과됐고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네바에 가야 한다고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제네바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여는 국제회의였어요. 국제주거안전포럼에 제 논문이 심사를 통과했고 기조연설 기회를 받았습니다. 나토는 거절했지만 세상은 들어주었던 겁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어요. 각국 보건부 관계자들, 건축가들, 정책 입안자들. 일본과 한국 대표도 보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실내에서 패딩을 입고 계셨던 분. 그리고 6개월 후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원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겨울, 같은 연령대. 하지만 얇은 티셔츠에 따뜻한 미소. 온돌 덕분이었죠. 한국 전쟁 영하 20도 겨울을 온돌로 견딘 85세 할아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대 한국 85건 대 42건. 에너지 가격 상승 시 15% 대 5%. 난방 중단 후 30분 대 12시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영국의 추운 겨울, 폐렴으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 전기요금 고지서 30파운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추운 집에서 혼자 겨울을 견디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 안보란 무엇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면 매년 찾아오는 겨울입니까? 저는 25년간 나토에서 일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안보는 집에서 시작된다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백발의 여성 관계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2명, 3명, 10명. 순식간에 전체 회의장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연단 위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다른 어머니들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온돌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첫 시범 프로젝트는 몽골에서 시작한다고요. 일본도 관심을 보였고 동유럽 국가들도 문의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아래 어딘가에 일본 할머니가 계십니다. 모든 할머니가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려면 10년,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마크 해밍웨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라는 사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추운 집에서 혼자 겨울을 견디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 집 난방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